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경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점심을 했지만 방송에서 뵙는 건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은 꾸준하게 여러 채널 통해서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를 해주시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내리에 콱 박히는 건, 저희가 작년 연말 올해 초에도 이제 삼땡땡 TV에서도 방송 같이 하고 네. 했었을 때도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주신 기억이 있어서, 뭐 다 맞춘 거 아닌가요? 그때는 무조건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었으니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모든 컨센이 다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몇 분만 근데 힘들 것 같다, 하반기에서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 박사님이셔서 아주 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맞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의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자. 지금 한 번 B컷이 있었으니까 과연 11월 FMC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후에 FMC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FMC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베이지북이 녹화 시점 기준으로 지금 내일 나오지만, 네. 지난번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많이 비치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25bp씩 두 번, 네.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추가로 50bp 인하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이미 내린 50bp를 더해서 네. 100bp 인하, 그래서 5.5에서 금리 상단이 4.5까지 맞춰놓는 그런 정도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경기가 약하든지 조금 강하게 나오든지 좀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9월 FMC에서도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2%, 헤드라인 기준으로 2.4%이기 때문에 지난번 9월에 금리 인하기 직전에 5.5%가 상단이었지 않습니까? 네. 2%대의 물가와 5%대 중반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재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네. 실제로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썼습니다. 올해까지 100bp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네. 단 물가가 치솟거나 네. 이러지만 않는다면, 네. 물론 이제 근원 물가는 지금 아직도 3.2%입니다. 9월 기준으로. 그래서 근원 물가는 3%지만 헤드라인은 거의 2%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재조정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도 들어서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지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이런 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줘라. 네, 근데 제가 좀 부족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도 2%대 중반 성장을 계속 유지한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못 내립니다. 아마 상반기에 한두 번 내리고 말 거예요. 앨런 그린스펀이 95년도에 6% 금리를 내리는 것처럼 내리다가 멈췄어요. 예. 3번 내리고 25bp씩 75bp 내리고 멈췄거든요. 95년 사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기준금리를 3번 내리고 그 다음에는 동결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실적은 계속 고고했고요. 그래서 주가는 닷컴 버블을 만들 정도로 2000년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케이스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9월달 우리 점도표에서 확인했듯이 내년도에 적어도 100bp나 해서 기준금리가 3.5% 밑으로 갈까? 네. 이제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죠, 두 네. 번째가.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로 되려면 아마도 저는 내년 중반에 지금보다는 경기의 분위기가 네. 험악해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미국 GDP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건 맞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물론 의미 없는 수치일 수는 있는데 11월 FMC에도 동결 의견이 0%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선에서 며칠 전부터 동결 설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얘기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 불안감들이 뭐 덜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내릴 것 같아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3%대 중반 내지는 뭐 3.25까지는 계속 내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내년도 미국 경제가 2Q나 3Q 정도의 싱크홀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툭 꺼진 현상. 왜요? 그때 아마 25bp보다는 50bp나가 한 번 정도 있으면서 네.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만 시장금리는 이번에 못 내려간다. 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면 더 하고요. 지금 시장금리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내린 다음에 60bp 떴습니다. 10년물이. 이거는 저는 예사로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국채 시장에서 장기채를 바이백하고 발행도 단기물 위주로 발행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막았죠. 네. 경기도 살리고 주식시장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올해 3Q GDP가 뭐 3.4% 애틀란타 여론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적어도 올해 4Q까지는 뭐 미국 경제가 거의 뭐 추세 성장률 2.0%보다는 훨씬 위쪽에 찍힐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작년 올해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네. 적자 재정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행 물량의 증가 그리고 미국 채권을 사주는 뭐 외국 국가들이죠. 해외에서의 수요가 조금은 경상수지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중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에 대한 채권 매수세도 국채 매수세도 조금 줄어들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스물스물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경기 지표가 한번 뭐 시달리면 거기서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내년도 약간 경기에 조금 소음 내지는 약간 텐트럼이 있을 가능성은 첫 번째는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게 굉장히 반감돼서 작용될 거다.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와 모기지 금리 또 오토론 금리 그리고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신용카드 연체율도 미국 국채 10년물과 같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시중에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깎아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경기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선순환될 것 같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좀 트리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커지면서 물론 이게 부담이 되죠, 당연히. 근데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의 방어, 그다음에 증시에서의 기대감들 이게 버텨주면서 좀 증시 자체는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뭔가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진짜 말씀하신 그 싱크홀이 진짜 올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싱크홀이라는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움찔하는 현상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뭐 금리 인하기에 통상적인 신용 경색의 확대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그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고용 시장이 좋다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은 해고를 늦추잖아요. 하이어도 안 하고 파이어도 안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선가 기업들이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이 올 건데 그 이익이 줄어드는 시점은 저는 작년과 올해의 IT 기업, AI의 투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중장기적으로는 과잉 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야 이거 투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 조금 뭐 성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엔비디아의 칩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사가는 업체 입장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감이 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3분기 초에 했던 그 회의감 그대로네요.
그래서 가령 2000년부터 팬데믹 때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노트북 판매가 굉장히 커져서 네. 2022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투자와 소비가 크다 보니까 네. 2022년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네. IT 주가도 빠지고 그래서 나스닥도 2022년 상반기 내내 안 좋았잖아요. 네. 이런 현상은 IT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호흡 조절이죠. 심각한 과잉 투자에 따른 뭐 균열이라기보다는 소비와 투자를 연락에 하다가 조금 야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움찔하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거고요. 네. 주식시장이 무너지다 보면 소비가 둔화될 거고 네. 소비가 둔화되다 보면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고용을 소극적으로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현재 실업자 대비 1.1명의 빈 일자리가 순식간에 0.8, 0.7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폭등하죠. 네. 폭등하는 실업률을 보고 기업들은 더 해고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유연하니까. 경제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태적으로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그런 AI 관련 업체들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금리까지 인하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끌고 갔는데 내년에는 좀 한번 좀 스트러글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리면 모든 얘기가 다 허무해지긴 하는 건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누가 되든지 간에 박사님께서 보시는 그 전망의 결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되면 이것도 달라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변수가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시장 금리 내지는 통화 정책에는 뭐 살짝 영향을 주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뭐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흐름은 연준도 못 막고 네. 대통령도 못 막는다. 경제 네. 흐름은 뭐 고지식한 이코노미스트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갈 길을 갈 뿐이다. 다만 이제 스무딩 되거나 좀 요란하게 가거나 지연돼서 가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특히 연준은 뭐 조금 그럴 능력이 있는데 예. 저는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흐름이 펼쳐질지는 물론 봐야겠지만 대선 자체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물줄기를 돌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 증시가 약간 주춤할 때 그 주춤하려면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게 버블이 껴있지 않냐라는 레파토리는 항상 나오거든요. 특히 네. IT 쪽으로는. 네. 결코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우리야 뭐 너무 낮지만. 박사님께서 평가하는 지금 미국 시장의 위치,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월드뱅크인가에서 뭐 세계 증시 또 미국 증시에 대한 퍼센타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PER이 과거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비싼 적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10%입니다. 100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높은 적은 닷컴 버블 때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S&P 500 PR이 22배, 그것도 포워드 기준으로 S&P 500의 IT는 지금 30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매크로하게 볼 때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올리면서 그때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지난 70년간에 10번 있었습니다. 70년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네. 팬데믹과 또 한 65년인가를 제외하면 10번, 거의 한 80% 아닙니까? 네. 80%의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고 주가도 피크아웃하고 경기도 피크아웃하고 기업 실적도 피크아웃하고 이제 이게 80%의 확률에 해당되는 건데, 미국 물가가 9.1%가 고점이었는데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네.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외인 거죠. 밀었다고들 표현을 그래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 온 이유가 기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업 실적을 보시면 네. 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밑에는 이제 S&P 500의 EPS고요. 네. 위에는 이제 인덱스인데요. 그 EPS와 인덱스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PR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리가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PR이 올라갔지만 EPS도 계속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올렸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온 이유고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도 버티는 이유인데 네. 다시 주식시장으로 접근을 해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번은 전체적인 경기의 모멘텀이 IT 기업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사실은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조금 퍼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IT 쪽에서의 투자, 네. 왕성한 소비, 이게 지금 미국 경기를 전체적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게 고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PER을 유지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네.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하기에는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든지 이런 분기 실적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가뜩이나 밸류에이션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시가총액이 GDP의 200%는 워렌 버핏 표현으로는 불장난이다. 네.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 1년 더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 더 갈 수 있어요. 1년 더 가는 경우는 89년에 그랬거든요. 네. 금리를 내리면서 1년 더 가서 저축도외부조합 파산까지 한 1년을 더 갔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5년 케이스는 3번 내렸지만 닷컴 버블까지 5년 갔습니다. 네.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1년이 갔든 5년이 갔든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정도로 기업 이익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 이익이 정당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내년도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네.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기업 실적 얘기도 하고 트럼프 얘기도 굳이 물어봤던 이유, 그리고 또 AI도 여기서 굳이 말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방금 보여주신 표처럼 EPS가 머리끄댕이 잡고 좀 올라가 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AI 시대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있는데,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 위치나 정부 지출이나 재정 정책들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 좀 슬로우 다운은 되겠다라는 쪽으로 박사님께서는 네. 그 예견하시는 걸로 저희가 듣겠습니다.